예, 오늘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업종분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만 이것을 관통하는 골자는 결국 달리는 말이 계속 달릴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탔다가 그 말이 좀 지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들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수석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성장주들 얘기하면 당연히 뭐 네이버와 카카오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위, 시가총액 1, 2위야 워낙 뭐 주력 산업이니까 반도체가 가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카카오가 3위, 4위가 네이버. 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까지 제쳤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맞습니다. 어떻게 의미 두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3, 4위를 인터넷 플랫폼 종목이 이제 시총 3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 다음으로 인터넷 업종이 이제는 한국의 어떤 대표 산업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격렬한 경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네. 한국의 어떤 플랫폼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어떤 높은 성장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 그게 결국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영이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굳이 비교하고 또 꼽아보자면 일단은 요즘에 가장 탄력적인 카카오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카카오야 모멘텀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막 브리핑 통해서 참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인 것은 내가 상투 잡는 게 아닌가 뭐 그렇죠. 이런 걱정은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워낙 그렇죠.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네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액면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 직후에 첫날 거래 재개됐을 때 13만 원을 넘어서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을 그렸었던 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도 그 고점에 좀 잡으셨던 분들이 약간의 우려감을 표출을 하셨었는데 결국은 약간의 조정 이후에 오히려 지금 그때 고점보다도 더 20%나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지만 이 인터넷 플랫폼 종목들은 광고, 쇼핑, 금융, 컨텐츠라는 한국의 일련의 산업군들이 결국은 모바일 플랫폼으로 종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구조에서 실적도, 시가총액도 점진적으로는 이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카카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 들어서는 뭐 커머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또 합병하면서 네. 예, 규모도 키워나가고 있고 금융 쪽으로도 강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른 거에 대한 고점 부담은 있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을 얘기해 주셨고 네. 다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를 여쭤보기 전에 네. 네이버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외 실적도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카카오는 너무 국내에만 국한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우려가 현재 어떤 딱 스냅샷을 찍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우려를 가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가 사실은 발벗고 M&A에 나선 부분이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업종들의 주요 전방 산업들이 방금 언급드렸던 광고, 쇼핑, 금융, 그리고 콘텐츠인데 앞에 세 개는 사실 해외 진출이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컨텐츠만큼은 플랫폼 성격이 가장 강하고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확산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해외 진출의 후발 느낌은 있지만 웹툰, 웹소설, 케이팝, 드라마로 대표되는 컨텐츠 부문에서만큼은 M&A를 통한 빠른 해외 확장. 그래서 피코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라인 망가를 뒤집었던 그런 역전 스토리를 보여줬잖아요. 예. 다른 쪽에서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최근에 타파스나 레디쉬 같은 합산 거의 1조 단위의 공격적인 M&A 베팅을 하면서 해외 쪽으로 콘텐츠를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요 계열사들의 IPO나 M&A도 M&A지만 SM 지분도 꼭 가져오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SM 누가 가져갈 거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 누가 M&A는 예측의 영역은 아니에요. 네. 다만 가져갔을 때 시너지가 확실한 사업자가 카카오입니다. 예, 직접적으로 엔터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예. SM을 하나 갖다 붙이면 25% 점유율의 확고한 2위 사업자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과연 카카오가 더 욕심을 낼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욕심 내면 사잖아요. 네이버는 다른 그렇죠. 회사와 네. 같이 뭐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데 맞습니다. 카카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네. 네이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면 여기는 뭐 카카오가 아무리 커머스 쪽으로 엑셀을 밟고 있다지만 네. 매출 규모로만 봤을 때는
2배 이상 압도적인 크기도 차이가 하고 납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외 실적까지 그 성장성 본다면 나는 장기적으로 네이버 선택할래 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네이버를 더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익 창출 능력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이버의 이익을 보면 지금 뭐 내년 정도의 컨센서스가 뭐 한 1.6조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 제가 예. 보는 부분도 한 1.7조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2조를 버는데 3천억을 까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본업에서의 캐시카우는 너무나도 단단하죠. 네. 50%에 가까운 광고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또 쇼핑 부문도 마켓쉐어 거의 20%에 가까운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광고와 쇼핑을 기반으로 하고 카카오 대비 사업의 어떤 진전 속도는 다소 느린 감이 있지만 컨텐츠 쪽에서도 보시면 다 10대항 플랫폼의 선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페토, 스노우, 그리고 영어 교육 앱인 케이크, 또 중고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인 크림과 같은 지금은 적자지만 지금 10대들이, 그러니까 10년 뒤에 네이버로 본다면 지금의 10대들이 20대, 30대가 돼 있을 거잖아요. 예. 소비와 구매력을 갖춘 세대들의 지금 선투자하는 기업이 좀 네이버다. 이런 성격에서 본다면 이익 창출 능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좀 베팅하는 부분은 결국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콘텐츠 쪽에서 카카오 대비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신세계와도 협력 관계 계속 하고 있고 네. 앞에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CJ 대한통운과도 네.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제가 뭐 둘 중에 어떤 걸 사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연구원님께는 못 드리겠지만 네. 연구원님은 멀티플을 네이버에 조금 더 크게 두십니까?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돌려서 예. 간접적으로 한번.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예. 카카오의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만 꼽으라면 카카오입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이 두 개의 주력 금융 계열 회사가 상장을 하는 시점인 뭐 한 8월 하순 정도가 되겠죠. 예. 그쯤이면은 그때부터는 네이버로 좀 비중을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나 이제 연구위원님들 이렇게 모시면 네. 그렇게 선택하기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다 커버를 하고 계시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좀 저렴하게 질문하느냐, 고급지게 질문하느냐 그 차이로 네네. 한번 드려본 건데, 네네. 예.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각각의 종목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또 엔터주, 여기도 정말 핫하고, 네. 뭐 하이브 시총 11조 원 넘어섰고 30만 맞습니다. 원까지 돌파를 했고 이외에 기존의 3사들도 아주 강하게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너무 보니까 많이 이것도 올랐죠. 예, 또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6월 달 음반 판매량까지가 피크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모든 1군 아티스트들이 다 컴백합니다. 하이브만 보더라도 BTS, 세븐틴, TXT가 다 컴백을 했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6월 달 판매량이 나오는 7월 중하순까지는 엔터주 랠리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같은 부분들은 엔터주의 성격 자체가 과거에는 오프라인 공연 중심이었고요. 예. 그러다가 코로나라는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을 겪으면서 음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작년과 올해의 상황이고요.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정도 본다면 이제는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의 위버스나 아니면은 SM의 디어유 버블이나 또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NC소프트의 유니버스나 네. 이런 플랫폼 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여지가 많습니다. 예,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리레이팅 효과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엔터주들 뭐 차트로만 봤을 때 단기 고점 뭐 너무 많이 달려온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엔터주의 성격이 바뀐다라는 거죠. 공연 음반에서 이제는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기에 충분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7월 한 중하순까지는 추가 랠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런 급등 흐름이나 또 수익 음원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들을 접근할 때 네.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주가 재평가로서 구조적으로 생태가 바뀌는 것으로서 엔터주를 좀 바라보자. 맞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어떤 사업상의 노출도가 확실한 기업들 예. 위주로 좀 추려서 보시고 또 하나 이제 2분기 실적 또는 6월달 판매량이 가셔야되는 시점에 가서 예. 제가 말씀드린 7월 중하순쯤에 가서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재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4분기 중에는 그래도 몇몇 메이저 기업들은
오프라인 콘서트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투영이 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 현황과 실제로 또 뭐 변이 바이러스 얘기들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좀 한풀 꺾인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성격으로 바뀌어가고 리레이팅 되는 부분에 결국 리레이팅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예. 플랫폼을 갖고 있는 하이브, SM,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NC소프트 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인트를 종합해 봤을 때 엔터사 중에서는 뭐 메타버스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IP로서 보나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네.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네네. 하이브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흐름들 좀 어디까지 전망을 하세요? 일단 하이브는 가장 차별화되어 있는 엔터사입니다. 일단 네이버 하이브의 합작사인 위버스를 통해서 이미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법 단단하게 만들어 놨고요. 예. 하반기 때 뭐 블랙핑크 또 이타카 홀딩스 산하에 있는 그 글로벌 메이저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입점할 가능성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나더 레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에는 또 방탄소년단의 이제 국내 컴백이 이제 거의 확실하게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분기 때 제가 방탄이 컴백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물리적 음반 없이 일본 베스트 앨범, 그 다음에 음원,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 요거 3개만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하반기 때 국내 컴백까지 본다면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엔터사가 하이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온라인 콘서트로 완전히 색깔이 바뀐 현재 공연 체제 하에서는 하이브의 시장 점유율이 7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과거 오프라인 공연 시절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하이브의 시장 점유율이 25에서 30%를 넘기지 않았었거든요. 아. 오히려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이브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네. 물론 플랫폼의 경쟁력이 확 꺾이진 않겠지만 네. 오프라인 부분에서의 정상화가 된다면 네. 점유율이 다시 좀 깎일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량, 그 모객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유율은 분명히 70%가 유지될 수 있는 점유율은 아닙니다. 네. 분명히 내려올 텐데 이제 지금 온라인 콘서트 체제에서 본다면 공연 산업의 규모 자체가 워낙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고 예. 그 상태에서는 하이브가 독식하는 구조로 갔다라는 거고요. 오프라인이 완전 재개가 되면 하이브의 공연 매출은 MS는 줄겠지만 매출은 거의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큐가 다시 뭐 늘어나는 겁니다. 예, 산업의 큐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산업의 전체 모객 수가 과거 전성기 때 2019년, 18년도 때 K-팝 전체 아티스트들이 700만 명 정도를 모객했었어요. 예. 근데 뭐 작년 그리고 올해 정도 보면 온오프 다 합해서 300만이 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60%, 70% 감소한 상태에서 재개됐을 때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예.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도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주셨고요. 엔터주 안에서 한 가지만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머지 3사 가운데서 포인트가 비슷하겠지만 유독 이제 눈에 띄는 게 SM 주가 상승률이 뭐 네. 위쪽으로 한 70도로 올라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거의 뭐 단기에 거의 80% 이상 상승을 했고 네. 거의 뭐 2배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M&A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된 주가는 맞고요. 근데 이제 M&A 결과에 대해서는 좀뭐 예측하기도 어렵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으나 SM이 작년 대비 올해 가장 달라지는 포인트는 디어유 버블입니다. 그래서 SM의 플랫폼 자회사 디어유 버블을 운영하는 디어유라는 회사가 코스닥 예비 그 심사 청구를 했고요. 네. 이 플랫폼 자회사가 1분기에만 한 30억 정도 이익을 벌었거든요. 그러면은 연산화해 보면 한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 수 있는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 하이브랑 비슷한 밸류에이션 준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의 한 3, 40배? 뭐 5천억, 6천억?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SM의 영업이익, 어차피 연결로 다 들어오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SM의 영업이익이 우리가 작년 말에 봤었던 거는 많이 좋아져도 3, 400억 벌겠구나 였는데 디어유가 붙음으로써 이러면은 뭐 6, 700억? 600억 이상? 네.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조라는 시총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예,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디어유 버블이 시장에서 통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예. 디어유 버블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된 건 상대적으로 좀 적다. 예, 맞습니다. 예. 워낙 요즘엔 다른 이슈들로 네. 인해서 올라가는 예, 폭이 맞습니다. 많다 보니까. 네. 디어유 버블이 반영되는 주가는 이제 코스닥 예비심사 승인이 나고 증권신고서가 낼 때쯤을 기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이 그러겠죠. 가는 그림이었는데 네. 갑자기 M&A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을 해버린 것이죠. 그랬죠. 예, 그래서 충분히 디올 버블까지 감안하면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급락은 없을 것이다. 예, 우상향 추세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물론 상승에 따른 부담 우리 모두가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이슈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상향들도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성장주 가운데서 저희 앞에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설명을 해드렸으니 여행이나 어떤 소위 놀자주에 대해서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죠. 예, 이걸 내가 접근하는 게 내가 예.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네. 좀 이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행과 카지노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요. 일단 여행주는 상당히 많이 선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자 수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500만 명을 회복하면 다행이고요. 내년에 1,500만 명을 회복하면 다행인데 1,500만 명이 정상 영업 환경의 절반 수준이에요. 네. 2019년, 18년도가 2,900만 명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출국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상 2023년도의 실적을 땡겨서 지금 주가가 반영되어 있고 네. 코로나 이전 대비로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도 높아요가 아니라 너무 높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뭐 약간 이제 그 과잉 현상이라고 본다면은 미국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미국은 이제 AMC 같은 상영관 사업자한테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게 좀 여행주 쪽으로 어떤 그 소비자분들의 어떤 그 심리, 보복 소비 심리가 그쪽으로 투영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행주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카지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른 게 이제 많지 않고 뭐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외국인 카지노들 보시면은 좀 접근하기 괜찮은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거의 안 올랐고 또 이제 7월 달부터 외국인들도 그 승인받은 승인받은 백신 접종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한국 입국 시에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카지노 업체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한국에 와서 놀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비즈니스 이제 모태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완화가 된다면은 국경이 조금만 완화된다면은 고객의 회복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여행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GKL 같은 카지노 종목들은 여행주랑은 조금 다르게 지금 주가 레벨이나 실적의 회복 속도나 이런 측면에서 여행주보다 빠르니 접근이 가능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국내 그 유통업계나 면세점 쪽으로는 유통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으니까 커버는 따로 안 하실 테고. 혹시 뭐 예매나 그러니까 뭐 인터파크나 그쪽으로도 좀 보신 게 있으십니까? 인터파크는 뭐 제가 뭐 예전에 보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티켓팅 같은 경우에 본다면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4,000명을 허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메이저, 그러니까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획사들은 크게 지금 이제 공연을 막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좀 중소형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 선점을 위한 이제 그런 티켓팅을 좀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면은 한번 했다 잘못되면은 또 여론의 문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서의 어떤 그런 티켓팅이나 대규모 공연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도 좀 쉽지는 않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놀자주 그리고 여행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들 그리고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하나만 더 이것도 뭐 커버하는 다른 이제 게임 쪽 애널리스트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게임합니다. 게임도 하세요. 잘 됐네요. 앞에서 이제 NC소프트 얘기도 나왔기에 게임주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작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힘들었고 올해는 한 번씩 좀 튀긴 하는데 이 중에서 좀 어디를 가장 좋게 보시는지 특히 크래프톤 이제 IPO 되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은 게임 섹터가 작았어요. 지금도 뭐 총 합산 시총이 넥슨이 일본에 있다 보니까 한 5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크래프톤 올라오게 되면 이제는 7, 80조 정도의 비교적 좀 크기를 갖춘 섹터가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대형주 중에서는 넷마블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대형 신작, 뭐 제2의 나라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대형 신작들의 어떤 론칭 스케줄이 연초에 계획한 대로 딱딱딱 지켜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봤던 대로 지금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네. 또 제2의 나라도 마침 또 잘 흥행이 됐고요. 또 카카오뱅크가 이번 8월 이전에 상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또 한 3.7% 정도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분 가치에 대한 모멘텀까지 본다면 넷마블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2 요거의 런칭에 대해서 6월 안에 하겠다라고 했던 회사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 보인다. 계속 분기로만 말하니까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7월도 3분기고 그렇죠. 9월도 3분기인 건데 애초에는 2분기였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2분기는 정말로 조금 힘들어지는 힘들다고 느낌이고, 그럼 이제 3분기 안에 언제 출시될 건가인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바라봤던 어떤 실적 전망치 기대치들이 다 낮춰집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유효하게 올라가는 효과들이 있어서 지금 NC소프트는 PER 20배 라인이 어떤 하방 지지선인데 80만 원이거든요. 이 80만 원이 지켜질지 좀 유심히 봐야겠으나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3분기로 현실적으로 좀 밀려나가는 상황에서 본다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금은 넷마블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으로서 게임주들 어디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포인트들까지 짚어드렸고요. 성장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다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